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했습니다.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일사부재 원칙에 위배된다며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망국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잃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에서 민주당이 처리한 탄핵안과 부실 인사 검증, 그리고 특활비 내역 등의 여야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혁신위가 제안한 청년 비례 50% 할당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는 이동관 탄핵과 부실인사 검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것에 대해 꼼수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강서구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국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한규미 기자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민주당은 해당 안건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뿐 아니라 상정과 철회를 반복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철회도 불가능합니다. 더더욱 문제는요.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 또 올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야당의 탄핵 목적이 적절하지 않다며 불법 탄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법률에서 말씀드리면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입니다.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고 반면 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부실 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의 사과와 대책 미흡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자체 선거 결과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부처 산하기관에만 낙하산 인사가 40% 정도라며 이권 카르텔을 주장했습니다. 부처 산하기관에만 이런 낙하산 인사가 한 40% 정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께서 없애겠다는 이권 카르텔이 저렇게 공무원 전관이나 대선 보훈 인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한편 마약 수사 특활비 삭감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특활비 투명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특활비 예산 삭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특활비가 전체 예산과 다르다며 투명한 집행 내역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시 노후화로 주민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한 건데요.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위원회 소유의 계류 중이어서 빠른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9월까지 3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도시 노후화로 주민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고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내에 법안이 제정돼야 내년 국토부의 노후계획 정비도시 기본방침과 지자체 정비 기본계획이 동시에 수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특별법을 기다린 신도시 주민들에게 다시 기다려달라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광역정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도시 내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90년대 초반 전국에 계획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어느덧 30년이 흐르면서 지역 주민들은 녹물과 주차난, 층간소음 문제 등 많은 불편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고통 분담을 위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정유사와 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는 영국과 이탈리아 등이 에너지 산업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석유회사 초과 이익에 대해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자신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다는 비판은 접경 지역에 붙어있는 수도가 전 세계에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이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유발한다며 여당도 선거 때 관심이 있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응답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여당을 향해 가계부채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7개월 연속 가계부채 증가세 속에 당장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들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각자 도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안이한 인식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게 정책 금융상품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김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동관 살린 필리버스터 철회입니다. 네. 어제 필리버스터 뭐 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을 끌었고 결국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한 건데요. 막판에 전격 철회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던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사실상 이제 무산이 된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할 것으로 거의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필리버스터를 해도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탄핵안 표결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제 포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어제 본회의 전에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그리고 이정섭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었고요. 이를 네. 본회의에 보고를 했는데요.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를 했고 본회의는 1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요. 그러면서 이 탄핵안을 표결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됐고요. 이제 72시간이 지나면 이 탄핵안은 자동 폐기가 되는데 국민의힘이 바로 이 부분을 노린 겁니다. 결국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던 국민의힘이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이라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역공에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동관 탄핵안을 이제 철회를 일단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철회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이 탄핵안이 철회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을 두고 지금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달 30일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이죠.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재혁 원내대표,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안을 재발의할 시에 권한쟁의 심판 등 이런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국회 사무처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군요. 네. 어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놓고 여야가 계속 설전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이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그만두라는 입장인데요. 윤재혁 원내대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해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다.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대통령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냐.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을 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꿈틀대는 신당설로 잡아봤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죠. 12월 말까지 창당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상황이고요. 민주당도 비명계 탈당 및 신당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약에 창당을 한다면 대구에 출마할 수도 있고 또 광주에 대한 출마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연일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신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요. 네, 신당 가능성과 더불어서 자신감까지 같이 내비치고 있는데요. 총선 시기가 다가오면 제3지대론 또 신당 창당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연일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에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겠지만 새로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 아성을 깨는 일이라며 대구 경북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이 대구 출마설에 이어서 여건이 되면 더 어려운 과제를 찾아갈 수도 있다며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광주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비판하는 쪽 입장에서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추이를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민주당 쪽에서는 비명계는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조 전 장관 같은 경우 SNS에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와 또 정권 교체 등을 언급을 했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총선의 어떤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전 장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심판,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 또 정권 교체는 개인에게도 조국 전 장관 개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 회복이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고요.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평산마을을 찾아서 사인회를 열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비명계를 또 중심으로 탈당이나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조응천 의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패권주의와 사당화로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다며 12월까지는 당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김종민 의원도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안 바뀌면 이 정치를 그만두든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하든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비주류 신당파들 정기국회가 12월에 이제 12월 9일쯤 마무리되는데요. 이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정치권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가까이 이제 오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제3지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네요. 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헌재 소장, 헌법재판소 소장, 그리고 대법원장 동시 공백입니다. 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공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공석이 된 상태인데 오늘 유남석 이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하면서 네. 대법원장 그리고 헌재 소장이 동시에 이 공백 사태를 맡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이 동시에 이제 공백 사태를 맡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동시에 공백 사태를 맡게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에 퇴임한 가운데 이균영 후보자가 지명이 됐었는데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남석 헌재 소장이 퇴임을 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됐습니다. 양대 이 최고 법원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과 헌재 모두 권한 대행 체제로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안철상 권한대행이 내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데다 전원 합의체 역시 뭐 당연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헌재 역시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진다면 사형제 위헌 여부나 또 KBS 수신료 징수 여부 등 이런 중요한 사건들의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공백 사태가 빨리 좀 이렇게 채워져야 될 텐데. 네. 현재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새로 이제 지명된 상태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정석 재판관이 지명이 됐는데 이 두 분 다 국회 청문회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에 이종석 이 재판관을 새 헌재 소장 후임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청문회가 오는 13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청문회가 열린 뒤에 이제 국회가 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이런 채택이나 또 표결이 미뤄지게 되면은 공백 상황이 지금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원장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균영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이 됐는데 이균영 후보자 때처럼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임명이 됩니다. 즉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없고 국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요. 이 가장 큰 변수가 이제 후보자의 나이라고 합니다. 네. 대법원장은 규정에 따라서 70세가 정년인데요. 이에 따라 조희대 후보자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지만 지금 현재 나이로 봤을 때 3년 반 만에 지금 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를 뭐 다 채우지는 못할 그런 전망인데요. 어쨌든 이 국회가 사법부를 이끌 적임자인지 두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게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어제부터 파업으로 인해 지하철 운행률이 71%까지 떨어지고 배차 간격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차 파업 예고를 통해 국민 일상을 볼모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불법 폭력과 정치 구호가 난무하는 무법 집회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자격 심사와 도덕성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위 위원장엔 김병기 의원, 부위원장엔 김윤덕 의원이 선임됐으며 강선우 의원과 김지은 최정민 변호사, 정혜영 윤리심판위원 그리고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이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멕시코와 칠레, 인도네시아 3개 국가를 공식 방문합니다.
김 의장은 각국의 상하원 의장과 양자 회담을 갖는 등 의회 정상급 외교를 통해 멕시코와 FTA 협상 및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합니다. 또한 칠레 FTA 서명 20주년을 맞아 칠레와 리튬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김 의장은 아직까지 지지 국가가 미정 상태인 중남미 국가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9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 국가들을 상대로 유치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부동산 산업 발전과 국민 주거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8회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세 사기 등 서민 주거의 위험 요인을 없애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국회도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영호 한국부동산경제단체 연합회장은 부동산 산업 종사자들의 ESG 경영 실천 선언과 학술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제3지대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제3지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의 선두주자는 신당 창당 의지와 함께 대구 출마 의사를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인데요. 어제 대구를 직접 찾아 지난 1996년 총선을 언급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1996년입니다. 28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 지금 60대, 70대가 되어가지고 대구에서 정말 윤석열 정부 많이 사랑해 주시던 분들, 여러분이 30대 때, 40대 때 했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다른 선택이라 함은 바로 지난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뜻하는데요. 당시 대구의 13개의 지역구 중 2곳만이 보수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몫이었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중심이 됐던 제3지대 정당인 자유민주연합, 그러니까 자민련이 8석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자민련은 11년간 당명을 유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게 되죠. 그때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바로 직전 대선에서 우리가 남이가 주장한 YS 후보를 TK가 전폭적으로 했는데 YS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TK를 굉장히 홀대하면서 이제 정치인이나 관료들도 다 배제를 하고 특히 대구에서 해야 되는 많은 국책 경제 사업들이 전부 다 무산 내지는 부산으로 삼성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버렸죠. 네.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구 시민들이 엄청난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100% 다른 상황인 것이죠. 역대 제3지대의 과거를 짚어보면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켜온 제3당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민주국민당, 국민통합21, 창조한국당 등이 선거를 겨냥해서 탄생했다가 선거구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민주국민당은 2000년 16대 총선 때 조순, 김윤환 의원 등을 중심으로 등장한 영남권 기반의 신당이었지만 불과 2석을 얻었고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몽준 의원을 앞세웠던 국민통합21은 정 의원만 홀로 울산에서 당선되고 전원이 낙선했습니다. 또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전 유한킴볼리 사장이 제3세력으로 반짝 돌풍을 일으켰지만 지역구 한 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는 데 그친 채 6년 뒤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및 대구 출마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향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만드실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잘못하면은 우리 당 공천 떨어지신 분이나 또 민주당 공천 떨어지신 분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공천 맛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노원병이라고 본인이 정치적 승부수를 걸겠다고 얘기했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명분들을 자꾸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추진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영석,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무언을 빕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이런 영남권 갈등 구도를 최대한 이용하면 2008년 총선 때 친박 연대의 성공을 재현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친이계 세력에 밀려 공천받지 못했던 친박 세력이 서청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였던 친박 연대는 지역구 6석과 비례대표 8석, 총 14석을 가져온 성공 사례에 속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오후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찬 회동을 가져 이목을 끌었는데요. 김 전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의 지향점이 같다면서 함께 신당을 창당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제3지대의 바람. 역대 제3지대의 비운의 역사 속에서 이번엔 과연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아랑 앵커가 자리를 비운 바람에 저와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환영했고 여당은 헌법과 배치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의 대치로 뜨거운 화두가 된 두 법안, 오늘 여심저격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핵심인데요. 어제 국회 문턱은 또 넘었지만 이 정부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로 법이 되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우선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진즉에 처리돼야 했을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에서는 20년 동안의 수건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난 19대, 20대에 발의가 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통과가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세 가지가 좀 달라집니다. 일단 네. 사용자의 개념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기업의 뭐라고 해야 되죠? 소유주, 네. 그리고 경영 담당자만을 사용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하청 노동자들이나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이 원청과는 직접 노동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노동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인 영역에 많이 들어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8년 만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건데요. 이 노동계가 환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또 막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안기령 부대변인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간 정부나 경영계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설명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후폭풍이 예상이 될 거라서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1년 내내 이제 교섭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강성 노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파업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쟁의 행위가 이루어질수록 좀 근로 의지를 고취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좀 당연한 수순일 것 같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또한 이 추상적으로 아까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노사 분규, 불법 행위가 조금 난무하게 만들어지는 수순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사실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에는 GDP가 0.45%, 연간 8조 7천억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될 것이 추정된다라는 데이터도 있던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을 해외 기업도 좀 떠나고 그리고 한국 경제에도 좀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그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것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자의 개념도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노동자가 져야 하는 연대 책임 같은 경우에도 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이제 불법이었던 것이 일부 합법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합법화의 영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적인 영역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불법 파업인 경우에는 또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불법 파업의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동자들도 생계가 걸린 파업을 그렇게 매일매일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노동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자 역할, 사용자 역할 이런 걸 나눠서 노사 교섭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교육 과정에서 이 노동 교육을 또 없애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극히 기업,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만 대변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 대변인께서는 이제 노동자 입장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네, 최 의원님께서는 이제 기업의 입장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정부와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서 불법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입장인데요. 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네,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넘어야 할 산은 딱 하나 아닐까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어쨌든 여당과 노동부 장관도 건의하겠다고 하니까 넘어야 할 산은 하나 같은데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올라간 법안들 다 그냥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로 공언하는 대통령께서 이번 그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저는 어쨌든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가 다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겠다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대부분의 국민이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어쨌든 국민이 민심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어야 할 산은 대통령 거부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어제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당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아직 정확한 포맷이나 형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정대로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었다면은 법안의 부당성이라든지 위헌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될 수도 있고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희망하는 의원들이 출연해서 좀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입법 독재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처리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필리버스터에 포함될 내용 중에서는 이 방송 3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꿔서 외부에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론노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이제 안 치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이 어떤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고리를 끊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이 고리를 끊은 것이 아니라 치우친,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좀 이끌어가는 형상을 만드는 걸 오히려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 민노총 소나귀에다가 좀 쥐어준 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전 정권에서 처리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처리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좀 민주당에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당이랑 이념 집단 간에 이제 선거 거래를 법률화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권에 맞춰서 바뀌는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사실은 법안을 처리를 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21명이 추천을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추천권을 다 민주당과 가까운 성향의 사람들, 시민단체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걸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저는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하게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즉각 행사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방송법 개정안에 민주당과 가까운 단체들의 이사 추천권을 준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관련 단체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정치권에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에는 시민들에게 사장 추천권을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정치권에서의 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 현업 단체들이 모두 환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는 궁금하거든요.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하시지 왜 지금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한다고 나서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참 뭐 정치쇼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준비를 뭐 철저히 하라, 공부 많이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들었는데 공부한 게 많이 아까우셨나 봐요. 네, 이게 정치쇼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재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 좌파 단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해서 이제 선거 때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방송 3법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의견은 또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정치권에서 그 방송사에 특히 공영방송사의 이사회 이사 추천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의 사장이 바뀌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 학계, 단체들에게 그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이사회 구성에서 이사 2-3명만 바뀌어도 한두 명만 바뀌어도 사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흔들리기 쉬운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더 방어막을 쳤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걸 저지하면서 본인들의 다음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탄핵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이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또 뜨거운 감자였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했는데요. 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때 이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이게 외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틀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수차례 국회 사무처에 문의를 해서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러더군요.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 철회를 오전부터 고민하고 있다가 나중에 밝혔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렇게 할까? 설마 이동관 지키기가 우선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국민의힘이 실행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국회 사무처에 문의를 했고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94년도에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다가 철회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드릴 말씀이 일단 많아가지고 94년도에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김일성이 사망하는 바람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갔던 걸 철회해왔던 사례입니다. 그 얘기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필리버스터를 그러면은 본회의장에서 했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우리 안기병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오히려 꼼수로 그러면은 이 본회의가 24시간 이상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 탄핵소추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못하면은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김진표 의장이 철회를 결재했죠. 그래서 이 본회의에 철회된 건을 상정을 시켜서 통과를 했어야 했음에도 지금 좀 다시 일방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공식 안건이었던 만큼 이 철회 수용조차도 불법, 무효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좀 이런 행태는 반드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바로 잡아 드리자면 그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안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국회 사무처가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민주당과 짬짬이를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안 되니까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인지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고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가 되는 순간 이미 의제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좀 불법적 처사에 대해서 권한 쟁의 심판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보고가 됐는데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사무처가 해석을 내린 것이고요. 정부 여당이 법치 중요하다고 법치 운운하지 않습니까? 따라야지. 국민의힘에게 맞는 국민의힘 입맛에만 맞는 법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국회 사무처가 지금 이런 해석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해석을 내려서 입맛에 국회 맞게 해석을 하신 사무처가 거잖아요. 탄핵안을 철회를 했다니까요.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승복하지 못하고 무슨 감사를 하겠다, 국회 사무처 감사를 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94년도에 했던 것처럼 같이 합의를 이끌어내셨으면 좀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사부재 원칙을 두고 여야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합의를 말씀하셨으면 네. 그러면 어제 어쨌든 그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도 꼼수를 써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오늘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할 수 있게 국민의힘도 본회의 일정을 합의를 해서 열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본회의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안에 반대한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일사부재 원칙을 두고 굉장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으로도 뭐 얘기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혁신위의 3호 안건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 청년 50%를 할당하고 청년만 공천할 수 있는 특별 지역구를 지정하겠다는 건데요. 이 당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이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이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변인부터 해주실까요? 국민의힘 이야기인데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제가 먼저 뭐 하자면 청년으로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청년을 우대하는 방안을 내용을 내놓은 것은 좀 환영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영남의 중진, 친윤계 의원들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내가 무엇인가, 누구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있고 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청년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려는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를 위한 안건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안건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전반적으로는 좋은 혁신 제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전반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45세 미만의 참신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유권자들이 참신하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뽑을 이유가 있는 청년 후보들이 대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원론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가 조금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나이가 어린 무조건적인 생물학적 청년이 과연 잘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청년의 시선으로 생물학적 나이가 청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년의 시선을 봐줄 수 있는 사람 이런 후보들이 좀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 분 다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견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좀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환영하지만 저는 그 속내는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가 중진 의원들에게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오선 주호영 의원은 또 서울에 가지 않겠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혁신위의 역할과 당의 모습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좀 마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총선까지는 아직 좀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당의 중진, 대표까지 혁신위에서 몰아세워가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은 조금 나중에 수도권 험지를 출마하겠다 혹은 불출마를 하겠다 이런 선언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동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혁신위가 자꾸 이거를 코너에 세우고 무대 위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출마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공심위거든요. 그래서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 김기현 대표의 선택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수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혁신위가 혁신위원회지 뭐 공천관리위원회나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특히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통합위원회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5.18이나 4.3과 관련해서 망언을 쏟아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사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출마의 길을 열어줬죠. 그게 진정한 통합인지 잘 모르겠고요. 혁신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 1호 혁신안부터 혁신위는 실패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들어볼게요. 최 의원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노란봉투법과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제가 국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본 국회는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이거에 대한 숙고와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가져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통제해서 나가려는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안타까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3법 분립 국가죠.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나 그게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 전에도 쭉 그랬죠. 뭐 간호법도 마찬가지고요. 국회를 특히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건 이제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자존심이 있죠. 입법부로서 자존심이 있는데 아무리 여당이라도 그렇게 정부에 발맞춰가는 행보는 좀 한심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유튜브로 필리버스터 하실 시간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말씀하실 시간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 대회에도 가지 않고 최근에 2주 동안 잦은 행보를 보였던 것이 바로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민생 행보를 하겠다면서 이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고 싶은데요.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노조법 2, 3조 개정안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안 된다. 고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